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그룹, 그러니까 집단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집단 역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남자 3명이 동시에 손을 흔들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동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한 명은 내 돈 갚아 하는 의미로, 또 한 명은 반대로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진짜 순수하게 반가워서 인사를 한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집단이라는 건 복잡할까요? 이렇게나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똑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 복잡함을 이해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열쇠가 바로 집단 역학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집단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그 집단 자체와 리더,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단에 작용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뭔지 알아보고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집단이 어떻게 성장하고 위기를 맞는지, 또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최고의 집단과 최악의 집단은 어떤 모습인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집단에 보이지 않는 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을 때랑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내 행동이 좀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없으세요? 바로 그게 이 힘의 증거입니다. 집단은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독특한 성격이나 분위기를 가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여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 규범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되죠.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평소에 나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하는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을 처음 파헤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우리의 이해를 만들어준 중요한 사상가들을 만나보면서 이 분야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집단 역학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양극단에서 시작됐어요. 1893년에 사회학자인 뒤르켐이 먼저 사회 전체라는 큰 틀에서 접근했고요. 그리고 1921년에는 정신분석의 대가인 프로이트가 개인의 심리라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분석을 내놨죠. 그러다 1930년대에 쿠르트 레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둘을 멋지게 종합해낸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심리학은 집단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경험에 집중했어요. 반면에 사회학은 집단 전체의 구조나 문화 같은 커다란 그림에 주목했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의 차이 같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쿠르트 레빈이죠. 집단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분야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집단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집단 압력, 리더십, 피드백 같은 말들도 다 이분이 처음 도입한 겁니다. 자, 레빈이 집단은 살아있는 유기체, 그러니까 생명체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집단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위기를 겪겠죠. 이제 집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브루스 터크맨인데요. 1965년에 내놓은 이 4단계 모델은 지금도 정말 유효합니다.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집단이 만들어지는 형성기, 그러다 슬슬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터지는 격동기를 거쳐요. 그리고 이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만의 규칙을 만드는 규범기를 지나 마침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수행기에 도달하는 거죠.
각 단계마다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가 있어요. 형성기는 우리 앞으로 뭐 하지 하면서 방향을 잡는 시간이고요. 특히 저 두 번째, 격동기. 다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부딪혀야만 비로소 규범기에서 진짜 끈끈한 팀워크가 생기고 마침내 수행기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리더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리더의 역할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잭 웰치. 이 사람이 말한 리더의 조건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진실성. 둘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좀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더라도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옆에 둘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전혀 다른 분야의 대가, 정신분석학자인 오토 컴버그가 말한 리더의 조건도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높은 지능, 정직함,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 건강한 자기애, 그리고 미래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대비하는 태도. 이게 잭 웰치가 말한 선견지명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경영계의 거장과 정신분석학의 거장이 같은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단 역학이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충격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이를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도 이 남자는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털어놓은 얘기가 바로 옆 칸에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고 집은 팔렸고 가진 돈도 한 푼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파국의 순간에는 사회적인 규칙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집단 압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겐 이미 세상의 비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존재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집단 역학의 작동을 멈추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과 정반대에 있는 최고의 집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를 수천 년 전 사상가 장자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장자의 이 짧은 이야기는 관계가 깊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너무나도 우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말을 해야 오해가 풀리는 의사소통 단계고요. 형제처럼 가까워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공동체 단계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처럼 말이나 행동조차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합일의 상태가 집단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모든 게 투명하고 불필요한 갈등은 사라지고 그냥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리더와 구성원의 구분도 희미해지고 마음과 마음이 그냥 연결돼서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집단, 그게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들이든 그 집단은 지금 의사소통, 공동체, 합일, 이 세 단계 중에 어디쯤 와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